위키 7, 챕터 11. 뭐 좀 더 멋진 결말일 수 있었는데 말이야. 베르토가 조종석에 앉아 말했다. 캣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베르토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방금 사람 셋이 죽었어. 내가 말했다. 베르토가 대꾸했다. 그렇지, 나도 봤어. 대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비대원이 뒤걸할 버너를 겨누고 있었던데? 그를 구하려고 했던 거야. 캣이 말했다. 퍽이나 구할 수 있었겠다. 베르토가 말했다. 우리는 메인돔 위를 비스듬히 날아 착륙 지점 위에서 정지 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던 참이었다. 최고 화력으로 버너를 쏴대면 전투복도 오래 못 버텨.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나는 캣을 힐끔 보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건의 다리에 크리퍼 2마리가 휘감겨 있었으니까 그랬지. 다 이유가 있었다고. 저 아래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내 동료였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야. 그렇게 된데도 다 이유가 있었지. 우리가 그 역 같은 것들 둥지 위에 서 있다고 네가 경고만 해줬어도 이번 출정에서 이렇게 커다란 비극이 일어나진 않았을 테니까. 어? 리프터가 착륙하는 동안 베르토는 조종석 뒤를 힐끔 보았다. 진짜로 당황한 것처럼 보여 나는 약간 놀랬다. 그가 말했다. 미안. 비난하려던 건 아니었어. 퍽이나 변명 잘 들었어. 캣이 말했다. 베르토는 리프터 전원을 내리고 비행 종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중력장이 소멸하자 내 몸무게가 접이식 의자의 방석 부분에 좀 더 무겁게 실리는 것이 느껴졌다. 밖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유감이야. 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경고했을 거야.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눈밭 아래로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너희 쪽을 지날 때 레이더에서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는데도 1분도 안 돼 공격이 시작됐어. 뭐 어쩌겠어. 캣이 말했다. 헬멧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서슬퍼런 날이 서 있었다. 어쨌든 임무는 완수했잖아. 그렇지? 캣과 내가 안전띠를 푸는 동안 그는 조종석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와서 섰다. 크리퍼의 잔해가 객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베르토는 잔해를 부축 앞코로 툭 쳤다. 다리 중 2개가 경련을 일으켰고 베르토는 휘청거리며 발을 뒤로 뺐다. 젠장! 그는 다시 균형을 잡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앞으로 걸어와 우리 둘 사이에 쭈그려 앉았다. 크리퍼 시체가 덜덜 떨렸다. 베르토가 손가락으로 껍데기를 만졌지만 이번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뭐야,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샘플이길 바래. 설명이 필요하겠군. 2시간 만에 대원 3명을, 갤러우를 포함하면 4명, 토리첼리까지 포함하면 5명을 잃다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말이야. 정작 자네는 살아있고. 마샬이 말했다. 옆에 앉아있던 캣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마샬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책상에 팔꿈치를 올렸다. 나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맞습니다, 사령관님.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말에 마샬이 벌떡 일어섰다. 그따위 태도는 뭔가 반스? 자네는 익스펜더블이야. 살아남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마샬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고 나는 이마에 튄 그의 침을 닦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설명해 보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듀건을 돕지 않고 자네 목숨만 보존한 이유가 뭔가 반스. 자네 의견을 말해보게. 변명에 설득력이 없으면 내 손으로 직접 자네의 그곳부터 시체 구덩이에 쳐 넣어버릴 테니까. 사령관님, 캣이 나섰다. 첸, 자네는 입 닫게. 반스와 이야기가 끝나면 자네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두 사람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캣은 동정과 걱정이 반씩 섞인 표정으로, 마살은 언제나 그렇듯 들판 위 생쥐를 노리는 매 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입을 열다가 망설였다. 태어났을 때의 몸 그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있는 주제에 어떻게 방사능에 노출되고 크리퍼에 먹히고 6주마다 반물질에 몸이 녹는 나에게 생존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속편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시체 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사령관님,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령관님이 크리퍼를 포획하라고 명령하셨죠. 토리첼리와 갤러허에게 일어난 일로 이번 출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령관님이 그래도 시도해봐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듀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챘을 때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했고 제 보고서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마샬은 나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내가 고메즈의 영상 기록에서 본 자네는 겁을 먹고 비굴하게 살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개척기를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건가?
나는 캣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거의 5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캣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마샬이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돔을 떠나기 전 그것들에게 번호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아니요,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가속기를 챙겨나간 이유는 뭐지? 가장 큰 이유는 번호보다 가속기 사용법을 더 자세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 크리퍼를 마주쳤던 두 번의 임무에서 번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번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마샬의 눈썹이 미간으로 모였고 잔뜩 오므려진 입술은 거의 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캣을 힐끔 보니 그녀는 정면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샬이 캣에게 주의를 돌렸다. 자네 생각은? 자네가 한 행동을 설명해보게. 듀건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을 텐데. 맞습니다. 사령관님. 그랬죠. 그리고 자네는 그를 버렸지. 왜냐하면 듀건을 포기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비대원들도 제 동료였습니다. 뭐라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가진 무기는 쓸모가 없었고 듀건을 구하려다 저까지 먹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스의 무기는 쓸만했지. 자네가 대신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선형 가속기는 정밀한 무기는 아니어서요. 듀건의 다리를 날려버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를 살리기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샬은 책상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짧게 자른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잘 듣게 이 탐사를 시작할 때 인원이 198명이었는데 그중 180명이 이 행성에 착륙했고 이제는 175명이 남았지. 인구 측면으로 보면 우리 상륙 거점 개척지의 생존 가능성이 위태로운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일세.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자네들을 진짜로 시체 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도 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없어. 반스. 나는 자네가 밖에 있는 저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준 것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네. 왜냐하면 이 개척지가 실패하면 자네는 로어노크의 불쌍한 익스펜더블처럼 수많은 미키 반스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미키 반스 한 명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경고하는데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야. 첸, 지금 상황에서 자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자네가 반스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의심이 들어. 그렇다면 출격 전에 보고했어야 하네. 다음부터는 임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잊지 말고 사령부에 보고하게나. 캣이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마샬은 손을 들어 묵살했다. 듣고 싶지 않네. 앞으로 누구와 어울릴지 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령관의 시선이 나에게서 캣으로 옮겨갔다.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이상이네. 가보게. 필요할 때 또 부르지. 그가 말했다. 거참 흥미롭네. 캣이 말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못해도 30명은 될 사람들이 서너 명씩 무리지어 앉아 머리를 맞대고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하루에 5명이 목숨을 잃다니 상륙거점 개척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인류가 먼 옛날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최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 멍청했다고 떠들며 우리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러게, 그래도 우리를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가 말했다. 그 말에 캣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점프수트를 입으니 전투복을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예뻐 보였다. 하트형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하나로 묶은 굵고 검은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녀의 접시에는 구운 토마토와 질겨 보이는 토끼 뒷다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머그잔에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반쯤 채워 100kcal짜리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에이색에 오늘치 남은 배급을 다 먹어도 좋다고 약속했지만 그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거의 죽을 뻔했으니 그 정도면 충분한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마샬은 우리가 잤다고 생각하는 거지? 캣은 어두운 표정으로 도끼 눈을 뜨고 말했다. 엿이나 먹으라 그래. 와우, 말이 좀 심하네. 익스펜더블이랑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 아니, 나는 나탈리스트도 뭣도 아니거든. 적어도 나한테 너는 그냥 제 발로 이 여정에 참여한 별종 중 하나일 뿐이야. 짜증이 났던 건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호르몬 때문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너한테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잖아. 그치? 나는 말끝을 흐렸다. 그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어쩌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뭐? 아니야. 네 말이 100% 맞아. 마샬은 엿이나 먹으라 그래. 그 말이 정답이네. 마샬은 엿이나 먹으라 그래.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물잔을 내밀었다.
나는 내 머그잔을 그녀의 잔에 부딪혔고 우리는 각자 잔에 든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물을 마시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나는 그녀의 접시에서 토마토 하나를 잽싸게 집어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내 입속에 쑤셔 넣었다. 뭐야, 허튼 짓 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음식에 손대면 그땐 팔을 부러뜨려 줄 테니까. 그녀가 툴툴거리며 테이블 위로 팔을 뻗어 멍이 들 정도로 내 어깨를 세게 쳤다. 미안. 먹고 싶으면 내 거 먹어도 돼. 나는 그녀에게 사이클럽 페이스트가 든 머그잔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머그잔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고맙지만 됐어. 토마토가 먹고 싶으면 가서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 설마 출장 전에 오늘치 배급을 다 먹은 거야? 거의 요 며칠 좀 힘들었거든. 아, 그렇구나. 네가 어젯밤에 큰일 치른 걸 잊고 있었네. 오늘 아침에 재생탱크에서 나왔지. 어떤 느낌이야? 너가 음식을 한 입 깨물어 씹고 삼켰다. 뭐가? 재생탱크에 나왔을 때 어떠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뼈 부분을 집어들고 관절 사이에 붙은 고기를 잘글잘글 씹었다. 음, 잠에서 깼을 때 내가 죽었다가 몇 시간 전에 단백질 반죽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걸 깨닫는 기분은 어떨까 항상 궁금했어. 기분이 어때? 뭐 재생탱크 안에서는 의식이 없어. 깨어나면 침대 위고 정신이 좀 없고 숙취에 시달리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없어.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업로드하기 위해 플러그를 연결하는 장면이지. 캣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깨닫겠구나. 맞아, 그게 나야. 여태 7번이나 겪었는데 매번 급소를 차이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녀는 동정어린 미소를 짓다가 내 어깨 너머 무언가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다. 뒤를 돌아보니 나샤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래서 사령부와 이야기가 잘 끝났어? 나샤가 물었다. 나는 나샤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옆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녀는 벤치를 넘어와 자리를 앉았다. 뭐 잘 적당히 끝난 것 같아. 마샬이 나를 시체 구덩이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 나샤가 얼굴을 찌푸렸다. 너한테 위협이 되기는 해? 처음 착륙했을 때 그 자식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걸로 네가 겁먹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캣의 시선이 나샤를 향했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게 마샬이 얘 거시기부터 쳐넣겠다고 했거든. 나샤가 고개를 저으며 내 등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다. 자매님은 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 응, 많이 아팠지. 나샤가 말했다. 캣은 시선을 피하고 다시 토끼 뒷다리를 뜯기 시작했다. 나는 나샤를 툭 쳤다. 캣은 오늘 고생을 할 만큼 했다. 더 어두운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았다. 나샤가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어쨌든 질리언과 롭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유감이야. 너는 그 사람들과 친했잖아. 캣이 대답했다. 이미 고메스에게 물어보긴 했지만 혹시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낌새가 있었어? 갑자기 공중에서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나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었어. 가시광선, 적외선, 지표 투과 레이더를 다 돌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 위를 지날 때는 아무 위협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어. 그래, 고메즈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희 둘이 지나간 간격을 생각하면 우리는 채 30초도 노출되지 않았던 셈이야. 말이 안 되지 않아? 모르겠어. 메인 로크로 침입할 때도 딱 밑에서 나타났잖아. 지표토가 레이더로 화강암 아래도 볼 수가 없어. 젠장, 땅굴을 파고 사는지 모르지. 지금 우리 밑에도 그것들이 터널을 뚫어놨을지 알게 뭐야? 캐시 발밑을 흘낏거리며 말했다. 고마워 죽겠다, 나샤. 그런 끔찍한 소리를. 나샤가 슬며시 웃었다. 방이 제일 꼭대기층에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래? 그래, 운이 좋았네. 캣은 접시에 남은 토마토 껍질을 무심코 찌르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너희는 만난 지 오래됐구나? 그렇지. 미르가르드에서부터 만났어? 나는 나샤를 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의 그런 셈이지. 크리퍼에게 먹히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저장고 컨테이너에 깔려있지 않을 때는 함께 있지. 왜 얘한테 관심 있어? 그럴 리가. 왜 삼각관계를 무릅쓰고 관심만한 가치가 있어? 캣이 말했다. 나샤가 나를 흘낏 보며 대답했다. 어쩌면 네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다르지. 둘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농담이야. 얘는 내 거야. 건드리면 생선 내장 딸 때처럼 네 배를 갈라버릴 줄 알아. 나샤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둘렀다. 캣은 항복한다는 듯 양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어휴, 걱정 붙들어매. 토마토나 훔쳐먹는 얘는 너나 많이 가져. 나는 가려던 참이니까.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 짐을 챙겼다.
캣이 사라지자 나샤는 자기 이마를 내 이마에 갖다 대고 한 손으로 내 볼을 감쌌다. 미리 말해두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너도 무사할 수는 없어. 그자는 짧게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져버렸다. 방으로 돌아오니 A씨 책상 의자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기척을 듣고 녀석은 태블릿을 껐다. 다치지 않은 손목에는 붕대도 감겨있지 않았다. 왔어? 어떻게 됐어? 에잇은 눈길도 주지 않고 물었다. 내가 말했다. 아주 좋았지. 5사람이 더 죽어나갔으니 곧 너도 온전히 네 몫을 할 수 있을지도. 그래? 우리가 항상 소시오패스였던 거야? 아니면 업로드를 거치면서 얻은 기능이야? 에잇은 태블릿을 책상 서랍에 넣고 일어서서 기지개를 켰다. 방금 우리가 소시오패스였던 거냐고 했나? 그는 슬며시 웃었다. 미안, 이런 상황에서 주어를 뭐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그건 그렇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우리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단지 배가 고플 뿐이야. A씨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네가 나한테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다니. 나는 지금 재생탱크에서 나왔어. 기억나? 사이클로페스트 말고는 아무것도 못 먹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방금 100kcal를 먹고 오는 길이야. 오늘치 남은 배급이 200칼로리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지. 미안하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좋은 놈인 척 하려니 힘들었나 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그러지 마. 네가 낮잠 자는 동안 나는 거의 죽을 뻔했어.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내가 아직 이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말 그대로 배고파 죽기 직전이야, 세븐. 물론 에잇의 말이 맞다. 식스도 나도 재생탱크에서 나왔을 때 배급량이 적다며 끝없이 불평했고 지금 에잇이 먹고 있는 음식에 비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거의 임금님 수라상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는 침대에 앉아 부츠끈을 풀기 시작했다. 에잇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피드에서 읽기로는 돈 바깥에서 4명이 사고로 죽고 하나가 실종됐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나는 부츠끈을 다 풀어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워 말했다. 그게 우선 엄밀히 말하면 다들 돈 밖에서 죽은 건 아니야. 하나는 메인 로커에서 죽었어. 참고로 그 일로 메인 로커는 봉쇄됐어. 머더홀을 발동해야 했거든. 오랫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에잇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머더홀이라니? 뭐 때문에? 손을 머리 뒤에 고이고 눈을 감았다. 크리퍼 때문에. 에잇이 웃었다. 아까보다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래, 알겠어. 뻥은 됐고 진짜 무슨 일인데? 진짜야. 크리퍼를 죽이려고 메인 로코에 플라즈마를 쏴야 했어. 그러는 동안 메인 로코에서 거의 죽어가던 갤러어라는 경비대원은 통구이가 됐고. 크리퍼는 동물이야. 동물 한 마리 죽이려고 플라즈마를 쏘지는 않아. 말을 좀 제대로 들어. 크리퍼가 바닥을 뚫고 침입했다니까. 침입이라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바닥을 뜯기 시작했다고. 뜯어? 네 말은 놈들이 바닥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것 같아. 이 행성에는 금속이 별로 없잖아? 필요했나 보지. 이슨 머리를 극적였다. 그래? 옆으로 좀 가봐. 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몸을 뒤척였고 그는 내 옆에 누웠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됐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 참을 만하게 느껴졌다. 크리퍼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우주선 바닥을 뜯을 수 있는 동물이었다니. 믿기 힘들지 않아? 에잇이 말했다.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계속 이어가려다 하품이 나서 멈췄다. 이틀 전 2시간쯤 눈을 붙인 뒤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솔직히 바닥을 뜯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메인 로크 바닥에 뚫린 구멍은 봤어. 크리퍼가 완전 무장한 대원 2명과 겁에 질린 생물학자를 쓰러뜨리는 것도 똑똑히 봤지. 신나는 광경은 아니었지만. 크리퍼가 템필 파이어 전투복을 뚫는 걸 봤다고? 뭐 뚫는 장면을 본 건 아니야. 대원들 전투복에 크리퍼가 붙어 있었고 대원들은 살아남지 못했어. 전투복에 구멍이 뚫렸으리라는 건 내 추측이지. 는 한쪽 팔꿈치에 체중을 실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반쯤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생명체는 환경에 필요없는 능력을 갖추도록 진화하지 않아. 얼음을 뚫고 사는 벌레가 10g짜리 선형 가속기 탄환을 방어하라고 설계된 갑옷을 뚫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잖아? 정말 좋은 질문이야.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지.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한 번 더 하품했다. 에잇은 계속 말을 이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아득해지다 공중에 흩어졌다. 그가 몸을 일으키면서 침대가 살짝 움직인 기억을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밤 같은 경험을 했다. 꿈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거의 환영에 가까울 것 같다.
잠에 막 빠져들 무렵 또는 잠에서 깰 무렵이며 같은 장면이 보였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업로드를 할 수 없었다. 재생 과정에서 결함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인격 정보에 결함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리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나를 없앤 뒤 재생본을 새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꿈에서 나는 미르가르드에 있던 울릉산 등성이의 숲속을 달렸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울릉산의 원시 자연림 속에서 800km 가까이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수없이 많은 폭포가 있었고 멋진 경관이 100km 가까이 펼쳐졌다. 300년 전 테라포머들이 처음 심어둔 나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길을 4번이나 완주했다. 미르가르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많지만 산속은 텅 빈 행성 안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산속에 있었던 시간을 모두 통틀어도 나 말고 다른 인간은 2~3명밖에 못 봤을 정도다. 꿈속에서 밤이 찾아오면 나는 텐트를 치고 자그마한 모닥불을 피운 다음 쓰러진 통나무에 앉아 멍하니 불꽃을 구경한다. 여기까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저 집이 그리워서 꾸는 꿈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그 뒤로 귀에 소음이 들려온다. 목을 가다듬는 것 같은 소리다. 고개를 들면 커다란 애벌레 한 마리가 모닥불 건너편에 앉아있다. 지금 당장 겁에 질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 환영에서 실제의 꿈과 가장 비슷한 부분이다. 애벌레와 나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쓴다. 애벌레의 입이 움직이고 단어인 것 같은 소리를 내뱉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좀 더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그의 말을 끊고 조금씩 천천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는 말을 이어가고 계속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진다. 나는 불꽃을 바라본다. 불꽃이 되감기면서 나뭇가지들이 불타기 전으로 돌아가고 공기 중에 흩어지던 연기도 나뭇가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다시 고개를 들면 애벌레의 형체가 점점 없어져 가고 그 미소만 남는다. 결국 그 미소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환영에서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꿔온 진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나는 미키2가 되어 드라카의 앞쪽 로크를 향해 선체 표면을 기어가고 있다. 피부가 벗겨지고 터진 혈관에서 식은땀처럼 피가 새어나와 입과 목구멍과 폐를 적신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목에 있는 잠금 장치를 움켜쥔다. 손가락도 소세지처럼 부풀어 여기저기 터졌지만 어찌어찌 잠금 장치 2개를 차례로 푸는데 성공한다. 헬멧이 날아가고 진공 상태가 내 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숨과 피와 똥과 모든 것을. 지금쯤 죽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어째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쩍쩍 갈라진 입을 벌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힘껏 들이마신다. 들이마신 숨으로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땀에 흠씬 젖은 채로 눈을 번쩍 뜨며 깨어난다.